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감동 사연은 사람 살리고 면접을 포기한 청년 앞에 재벌회장이 무릎 꿇은 사연을 전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파리 소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이 예상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창밖은 이미 하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발은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죠. 서울의 한 낡은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그 소란스러운 날씨는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풍이 심해 코끝이 시린 방 안, 낡은 전기장판 위에는 앙상하게 마른 중년의 여인이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쪽잠을 자던 청년 강민우 씨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민우 씨는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민우야. 벌써 갈 때 됐니? 네, 어머니. 더 주무세요. 오늘 면접이라 일찍 나가봐야 해요. 민우 씨는 어머니의 이불을 목까지 꼼꼼하게 덮어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민우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산그룹의 최종 면접일이었으니까요. 새벽 배송과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은 이 합격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양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저렴한 양복이었지만 민우 씨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귀한 옷이었습니다. 어젯밤 다림질을 어찌나 정성껏 해놨는지 낡은 옷감에서도 제법 윤기가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번만은 꼭 붙어야 해. 그래야 어머니 살릴 수 있어. 준비를 마친 민우 씨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혹시라도 눈에 젖을까봐 양복 위에 큼지막한 비닐 우의까지 덧입었습니다. 모양새는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면접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단정함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다녀오겠습니다. 작게 인사를 건네고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거센지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큰 길로 나오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고 차들은 헛바퀴를 돌며 굉음을 내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는 발이 묶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민우 씨도 그 틈에 껴서 시계를 보며 애타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버스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차가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다 늦겠네. 오늘 같은 날은 지하철도 마비래요.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주변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우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는 앞으로 1시간 남짓. 평소라면 넉넉할 시간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 해봤습니다. 하지만 빈 차등을 켠 택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간혹 지나가는 택시들도 이미 손님을 태우고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죠. 스마트폰 배차 앱을 켜봤지만
주변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야속한 문구만 뜰 뿐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면접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날 판이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태산그룹 본사까지는 약 5km. 뛰어가면 40분 정도 걸릴 거리였습니다. 평소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던 민우 씨였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정장 구두를 신고 달린다는 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낼 유일한 동아줄이 저 멀리 있었으니까요. 후, 가자, 강민우. 할 수 있어. 민우 씨는 구두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을 때리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눈이 구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그는 중심을 잡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얀 입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눈밭을 헤치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절하리만큼 절박하고 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오직 합격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향해 그는 폭설이 내리는 도시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눈길 끝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우 씨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가파른 고갯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경사가 심해 차들도 힘겨워하는 곳인데 폭설이 내린 오늘은 그야말로 거대한 미끄럼틀이나 다름없었죠. 이미 바닥은 사람들의 발길에 지니겨져 반질반질한 빙판으로 변해 있었고 그 위에 계속해서 새 눈이 쌓이고 있어 한 발 내디디면 두 발 미끄러지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정말 늦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때로는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필사적으로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개 중턱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검은 물체가 힘겹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몸집보다 3배는 더 커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그 빙판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젖은 폐지박스와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었죠. 아이고, 노인의 입에서는 연신 힘겨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낡아 빠진 운동화는 마찰력을 잃고 빙판 위에서 자꾸만 헛돌았고 앙상한 팔뚝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위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날씨에 저 연세에 저 무거운 리어카라니요. 민우 씨는 순간 가슴이 찡해왔지만 지금 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써 시선을 거두고 노인의 옆을 빠르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휘잉! 골목 사이로 칼날 같은 돌풍이 사납게 불어 닥쳤습니다. 그 바람에 중심을 잡고 있던 노인의 발이 쭉 하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노인의 다급한 비명도 잠시였습니다. 중심을 잃은 리어카가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쪽으로 기우뚱하더니 순식간에 노인을 덮치며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쿠당탕탕, 쾅! 굉음이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박스들이 무너져 내리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들이 바닥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리어카와 쏟아진 진무더기 밑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으윽, 으아. 짐더미 아래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주변을 지나던 몇몇 행인들도 소리에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제 코가 석자인 출근길이었고 돕다가 자칫 자신들도 다치거나 옷을 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패딩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우 씨의 시선이 손목시계로 향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분. 여기서 조금만 더 뛰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저 노인을 돕겠다고 나섰다가는 지각이 확실했습니다. 지각은 곧 탈락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머니의 수술비는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은 또다시 그를 올가맬 것입니다. 그냥 가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119 부르면 되잖아. 나 지금 가면 진짜 끝이야. 마음속에서 악마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자신만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발걸음을 회사 쪽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노인의 신음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려줘. 아이고 다리야. 그 처절한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어머니 목소리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우 씨의 뇌리에 조금 전 어머니에게 덮어드렸던 따뜻한 이불과 차가운 눈바닥에 깔려있는 저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면접이 대수냐?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민우 씨는 거칠게 욕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젠장.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사고 현장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바지에 흙탕물이 튀는 것도 정성스레 닦은 구두가 망가지는 것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짐 더미 아래 깔린 가여운 노인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때까지만 해도 민우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밭으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뛰어들 뿐이었죠. 민우 씨는 미친 사람처럼 눈밭을 가로질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뒤집힌 리어카는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노인의 하반신을 짓누르고 있었고 쏟아진 폐지 더미와 고물들은 노인의 몸을 아예 파묻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우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노인은 고통에 찬 신음만 간신히 내뱉을 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이미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죠. 민우 씨는 주저할 틈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뭉치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종이 박스들은 물을 먹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짐들은 꽁꽁 엉겨붙어 좀처럼 치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젠장, 비키라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맨손으로 박스들을 쥐어뜯듯 파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스 사이에 끼어 있던 날카로운 쇠붙이와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민우 씨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민우 씨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노인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폐지를 어느 정도 걷어내자 드디어 노인의 다리를 깔고 있는 육중한 리어카 프레임이 드러났습니다. 녹슨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리어카는 그 자체 무게만으로도 엄청났는데 그 위에 아직 남은 짐들까지 더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온몸에 힘을 다해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으으, 이 사이로 신음이 터져 나오고 목에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죠. 발이 자꾸만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헛돌았습니다. 제발, 제발 좀. 민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그토록 아끼던 단 한 벌뿐인 정장 바지가 과도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길게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바퀴가 튀기며 고인 흙탕물이 튀어올라 하얀 와이셔츠와 재킷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다려주셨던 그 깨끗한 옷이 순식간에 걸레짝처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민우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으라차차.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낸 민우 씨의 기합. 소리와 함께 꿈쩍도 않던 리어카가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민우 씨는 재빨리 노인의 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다리 쪽을 보니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동사하거나 과다출혈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부르려고 화면을 켰지만 야속하게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고 폭주로 통신망마저 먹통이 된 것이었죠.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제 살 길 찾아 떠나버린 뒤였으니까요. 택시는커녕 지나가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 이 고립된 설원 속에서 민우 씨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는 노인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 씨는 축 늘어진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뼈만 남은 줄 알았는데 겨울옷을 겹겹이 껴입은 데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 체감 무게는 돌덩이 같았죠. 후, 후. 민우 씨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기관차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눈보라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적어도 1km. 평지여도 힘든 거리를 눈이 무릎까지 쌓인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달려야 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등에 엎인 노인의 체온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민우 씨의 등은 노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자신의 땀으로 척척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온 눈이 녹아내려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건 야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힐끔 쳐다본 손목 시계의 바늘은 어느새 면접 시작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병원까지 가서 노인을 내려드리고 다시 회사까지 간다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늦었다. 끝났어.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빚쟁이들의 독촉, 좁고 어두운 단칸방. 그 모든 것을 해결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눈보라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발 때문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울음을 삼키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과가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자신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보다는 현실의 냉혹함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이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우 씨는 등에 업힌 이 낯선 노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자신의 인생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 멀리 병원 응급실의 붉은 십자가,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웠지만 동시에 민우 씨에게는 자신의 꿈이 끝나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업고 눈밭을 구르는 청년. 그 처절한 질주는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환자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위급해요. 민우 씨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확 끼쳐오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우 씨는 간신히 다리를 지탱하며 의료진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핏기 없는 노인의 팔이 힘없이 덜렁거리고 있었죠. 놀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카트를 밀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이쪽으로 눕히세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노인을 침대 위로 옮기는 순간 민우 씨는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후, 살았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목에서는 쇠맛이 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우 씨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붉게 상기된 허벅지가 드러났고 흙탕물로 범벅이 된 와이셔츠는 땀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민우 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보호자분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접수하고 치료받으셔야겠어요. 환자분 성함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의 물음에 민우 씨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치료라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야속하게도 면접 시작 시간인 10시를 훌쩍 넘겨 10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민우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대기업 면접은 1분만 늦어도 입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정을 이야기하면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민우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길 가다 사고가 났길래 모시고 온 겁니다. 치료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저기요. 선생님. 간호사가 당황해서 불렀지만 민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그가 바란 건 보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병원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눈보라가 기다렸다는 듯 민우 씨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식히자 으슬으슬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커다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민우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유리창 속에 비친 남자는 면접을 보러 가는 건실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 아니 그보다 못한 꼴을 한 거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머리는 폭탄 맞은 듯 헝클어져 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노인의 피와 시커먼 흙먼지가 뒤섞여 얼룩덜룩했습니다. 가장 참담한 건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사주셨던 밤새 다림질에 주름 하나 없던 그 검은 양복은 어디 가고 찢어지고 더러워진 걸레 조각만 몸에 걸쳐져 있었던 겁니다. 무릎과 엉덩이 부분은 찢어져서 너덜거렸고 와이셔츠 단추는 두어 개가 떨어져 나가 속살이 훤히 보였습니다. 구두는 진흙범벅이 되어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도 없었죠. 아, 엄마. 민우 씨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꼴로 대기업 본사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덜 비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가 걸린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 취급을 당하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일단 가서 부딪혀봐야 했습니다. 그래, 사정하면 들어주실 거야. 사람 목숨 구하느라 늦었다고 하면 세상이 그렇게 매정하지만은 않을 거야. 민우 씨는 다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태산그룹 본사가 있는 방향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체력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 없이 펑펑 쏟아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흙투성이 괴물 같은 몰골로 뛰어가는 민우 씨를 보며 기겁을 하고 길을 비켜섰습니다. 엄마야, 저 사람 봐. 무슨 일이야? 노숙자인가 봐. 냄새날 것 같아. 어머, 옷 찢어진 것 좀 봐. 미쳤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귀에 꽂혔습니다. 혐오 섞인 시선들이 따갑게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겠지만 지금 민우 씨에게는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좀비처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고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경적 소리를 뒤로 한 채 다디어 저 멀리 웅장한 태산그룹 사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유리 빌딩. 대한민국 1등 기업다운 위용을 자랑하는 그 건물은 눈보라 속에서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초라한 자신과 비교되어 더욱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앞은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을 태워다주는 고급 승용차들로 즐비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그들의 모습은 민우 씨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 고급스러운 방향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자신의 몸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시궁창 같은 흙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들어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받게 될 멸시와 조롱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심은 통할 거야. 내가 놀다 늦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어보자.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회전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 눈부신 세상 속으로 가장 더럽고 초라한 불청객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짐작조차 못한 채 민우 씨는 그렇게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차가운 현실과 모욕이 폭설보다 더 매섭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대기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면접 예상 질문을 외우는 소리로 웅성거리던 대기실 안에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지원자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민우 씨에게로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호기심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로 바뀌어 갔죠.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쫙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윤기가 흘렀으며 구두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짝거렸으니까요. 그들 사이에서 향수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아한 백조무리 속에 진흙탕을 구르다 온 오리 한 마리가 끼어든 꼴이었으니 얼마나 이질적이었을까요? 민우 씨의 등장과 함께 대기실 공기마저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피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시궁창 같은 흙냄새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실내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여성 지원자가 화들짝 놀라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뭐야 저 사람? 노숙자가 여기 왜 들어와? 경비 아저씨들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안 맞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민우 씨가 가까이 올까봐 겁을 먹고 의자를 뒤로 빼거나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한 눈빛들이었죠. 민우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갈 수도 그렇다고 당당하게 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구석진 자리를 찾아 들어갔지만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는 진흙덩어리와 녹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흔적을 남겼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찍히는 그 더러운 발자국들이 민우 씨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앞쪽에 있던 진행 요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나가세요, 빨리. 진행 요원은 민우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민우 씨는 다급하게 수험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꼬질꼬질해진 수험표였습니다. 아닙니다. 저 지원자입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어서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원자라고요? 진행 요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우 씨의 몰골과 수험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굳게 닫혀있던 면접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이번 면접의 총책임자이자 인사팀장인 박 실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금태 안경, 칼주름 잡힌 셔츠를 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깐깐하고 권위적인 인상이었죠.
박 실장은 대기실 상황을 한번 쓱 훑더니 이내 민호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선 인간 이하의 존재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박 실장은 천천히 아주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민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우 씨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박 실장은 민우 씨 코앞까지 다가와서는 손으로 코를 휘휘 내저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봐, 자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나?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차가운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 지원자 강민우입니다. 지원자? 박 실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참.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대기업 들어오겠다고 설치는구먼. 야, 너 거울 안 봤어? 그 꼴을 하고 면접을 보겠다고? 우리 회사가 우스워? 박 실장은 검지손가락으로 민우 씨의 흙 묻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짓 하나하나에 모멸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거나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려다 이렇게 된 것인데 사정이라도 들어주면 좋으련만 세상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관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빙판길에 깔려 계셔서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구조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민우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숨이 차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에게 그 말은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핑계도 가지가지네. 야, 소설 쓰냐? 사람을 구해? 내가 무슨 슈퍼맨이라도 돼? 박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우 씨를 조롱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쳐. 그래서 뭐?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고 자기 관리 하나 못하는 놈을 우리 회사가 왜 뽑아야 하지? 냄새나서 업무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 박 실장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각생은 탈락이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와 태도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걸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민우 씨의 간절함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로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말기 못 알아듣네. 경비 뭐해? 당장 이거지 끌어내지 않고. 그 호통 소리에 대기실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 착한 마음이 이곳에서는 그저 무능함과 더러움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민우 씨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가장 차가운 곳에 홀로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민우 씨가 가슴에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던 젖은 이력서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흙탕물이 묻어 쭈글쭈글해진 종이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만진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자네 인생인가? 적고 찢어지고 흙투성이에. 딱 자네 꼴이랑 똑같구만. 박 실장은 이력서 내용을 대충 훑어보는 척하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졸에 배달 알바에 대리운전? 기가 막혀서. 야, 우리 회사가 자선사업 단체야? 어디서 이런 밑바닥 스펙을 들이밀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우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었고 배우기 싫어서 못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남들처럼 스펙을 쌓을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은 이곳에서 그저 무능력이라는 낙인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가져가서 똥이나 닦아. 박 실장은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철서? 물기를 머금은 종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민우 씨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이력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받고 건강해지시면 함께 찍은 사진을 붙이겠다고 아껴두었던 증명사진이 흙발에 밟혀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우 씨의 20대 청춘이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고픈 간절한 효심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면접관님, 민우 씨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 떨어진 이력서를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치워.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 그 순간 박 실장의 번쩍이는 구두발이 민우 씨의 손등을 걷어찼습니다. 흑. 민우 씨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 노인을 구하느라 찢어지고 피가 났던 그 손등 위로 또다시 시퍼런 멍이 들어갔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실장은 바닥에 엎드린 민우 씨를 내려다보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남 돕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이 누굴 구해?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꼴값 떨지 말고 꺼져.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전 연락을 받은 경비원 2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입니까? 뭐해? 이거지 당장 안 끌어내고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넘기기 전에 당장 밖으로 던져버려. 박 실장의 호통에 건장한 경비원들이 민우 씨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민우 씨는 짐짝처럼 들려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챙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놔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이력서만. 제 이력서만 챙기게 해주세요. 민우 씨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닥에 남겨진 어머니의 사진이 멀어져 갔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경비원들은 민우 씨의 입을 막고 복도 밖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열려있던 면접장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박 실장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른 지원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재수 없으려니까 별 미친놈이 다 들어오네. 자, 분위기 망쳤으니까 환기 좀 시키고 다음 조 들어오세요. 냄새나서 원.
그들의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파문 따위는 없었던 일처럼 사라져버렸죠. 쾅! 무겁고 두꺼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민우 씨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복도로 쫓겨난 민우 씨는 경비원들의 손에 이끌려 로비까지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찢어진 옷,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누가 봐도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쯧쯧. 나가요, 얼른. 경비원들은 로비 밖 회전문 쪽으로 민우 씨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어 경비원들도 차마 밖으로 내던지지는 못하고 로비 구석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저기 앉아서 숨 좀 돌리고 가쇼. 윗분들 보시면 우리만 혼나니까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시오. 그것이 그들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힘이 풀린 다리를 이끌고 벤치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오가는 엘리트 사원들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민우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조차 없었으니까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투성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같은 놈이 아들이라 미안해.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가슴속에서 억울함과 서러움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짓밟히고 진심이 조롱받는 이 비정한 세상. 민우 씨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각 폭설을 뚫고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태산그룹 로비 한 구석, 덩그러니 놓인 긴 벤치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대낮인데도 눈이 시리도록 밝게 빛났고 바닥에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천장의 불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죠. 그 눈부신 공간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강민우 씨의 모습은 마치 옥의 티처럼, 아니 치워지지 않은 얼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잠시 쉬게 해준 그 자리는 민우 씨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자 가장 비참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활기가 넘쳤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335 짝을 지어 나오는 직원들의 목에는 파란색 사원증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밖의 폭설을 보며 와, 눈 진짜 많이 온다. 낭만적이네.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난인 이 폭설이 따뜻한 빌딩 안의 그들에게는 그저 창밖의 근사한 풍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민우 씨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억눌린 신음을 삼켰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아까 걷어차인 손등의 통증 때문인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을 구하려다 찢어진 상처 사이로 붉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그 위로 박 실장의 구두 굽에 찍힌 시퍼런 멍이 흉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동상에 걸린 듯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죠. 이 상처들은 그가 오늘 아침 행했던 선행의 증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능함과 실패의 낙인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 따위는 온데간데없고 지독한 자책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만약 그때 그 노인을 못 본 척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따뜻한 면접장에서 준비한 답변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민우 씨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다행히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지갑은 무사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하게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가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우리 아들 면접 잘 보고 와.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 야윈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져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흑,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우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치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면접이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자신이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어머니는 살리지 못하게 된 이 기막힌 아이러니. 민우 씨는 자신의 선택이 원망스러웠고 가난이 사무치게 싫었습니다. 가난하면 착한 척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주제 파악이나 하고 살걸.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때 로비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벤치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술 취했나? 옷꼴 좀 봐. 어디서 싸우다 왔나 봐. 무섭다 야. 얼른 가자.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연민 대신 경계심과 불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이 비참한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으니까요. 차가운 벤치의 냉기가 찢어진 바지 사이로 스며들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저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 사람 구하느라 늦어서 면접도 못 봤어.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분명 잘했다. 사람 구했으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뒤에 숨길 한숨과 절망을 민우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까 사고 났을 때 나도 같이 다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핑계라도 댈 수 있을 텐데. 못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고 미워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멍든 가슴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로비의 대형 시계는 야속하게도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이 되면 더 많은 직원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원들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그를 밖으로 내쫓겠지요.
갈 곳 없는 신세, 희망이 사라진 막막한 미래. 민우 씨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외롭고 추웠습니다. 화려한 태산그룹의 로비는 그에게 너무나 크고 높은 성벽이었고 자신은 그 성벽 아래서 얼어 죽어가는 작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 같았습니다. 그는 젖은 눈을 들어 멍하니 회전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문 너머로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 눈이 자신의 비루한 인생도 이 지독한 가난도 모두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우 씨가 절망의 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파도가 저 회전문 너머에서 무섭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 폭설을 뚫고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 씨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고요하던 로비의 정적이 깨지고 밖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연달아 들리더니 검은색 차량의 행렬이 회사 정문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냥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억소리가 나는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 마치 성벽을 쌓듯 로비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하나같이 일자로 시작하는 태산그룹의 최고위. 임원들이 타는 차량임을 알리는 번호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차다. 비서실 차도 다 왔어. 무슨 일이야? 오늘 회장님 외부 일정 없으시다며?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코드원, 코드원, 회장님 도착, 전원 정문으로 집합, 빨리 움직여.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민우 씨를 감시하던 경비원들조차 사색이 되어 정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경호원과 직원들이 정문 양옆으로 도열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대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군대 점호 시간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였죠. 민우 씨는 그 소란스러움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보이는 저 화려한 광경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으신 분이 오셨나 보네. 나 같은 건 빨리 사라져줘야겠지. 그는 벤치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저 화려한 행렬에 방해가 되어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앞쪽에 멈춰선 검은색 리무진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차에서 내리는 노신사는 우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거칠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바로 태산그룹에 살아있는 신하 김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칼주름 잡힌 맞춤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겠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두툼한 석고 붕스깁스를 한 채였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지 비서의 부축을 뿌리치고 절뚝거리며 로비를 향해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검사도 다 안 받으셨잖아요. 뒤따라 내린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김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처럼 혹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절박하고도 매서웠습니다. 회전문이 쾅 하고 열리고
김 회장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 회장은 인사를 하는 임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로비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의 걸걸한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때렸습니다. 마침 그때 2층 면접장에서 점심을 먹으러 내려오던 박 실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시잖아. 아니, 다치셨나? 이게 무슨 기회야? 박 실장은 본능적으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평소 호랑이 같은 회장님 눈에 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몸이 불편하신 회장님을 부축하고 알랑방귀를 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민우 씨를 쫓아냈던 그 거만한 표정을 싹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얼굴로 가면을 바꿨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박 실장은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김 회장 앞으로 달려가 90도로 깎듯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인사팀장 박만수입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시켜. 박 실장은 주변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과잉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점수를 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김 회장은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박 실장을 귀찮다는 듯 노려보았습니다. 비켜, 알짱거리지 말고. 김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탕하고 쳤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박 실장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회장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찾으시는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흑투성이가 된 청년 하나 못 봤나? 옷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을 텐데. 분명 이 건물로 들어오는 걸 봤어. 박 실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흑투성이 청년? 옷이 찢어진? 순간 30분 전 자신이 면접장에서 쫓아냈던 그 거짓골을 한 놈 강민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회장님이 왜 그런 거지를 찾으시겠어? 아닐 거야. 다른 귀한 손님이시겠지. 박 실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지저분한 잡상인 말씀이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거지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와서 물을 흐리길래 제가 아주 홍구멍을 내서 쫓아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우리 태산그룹의 격조에 맞지 않는 놈들은 제가 얼씬도 못하게 처리했습니다. 박 실장은 칭찬을 기대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위해 오물을 처리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김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쫓아내? 처리를 해? 김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쥐고 있던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주 주제도 모르고 면접을 보겠다고 설치길래 경비들 시켜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밖에서 덜덜 떨고 있거나 도망갔을 겁니다. 하하,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로비 구석, 기둥 뒤에 가려진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쫓겨나 갈 곳을 잃은 민우 씨가 박 실장을 보고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얼굴. 자신을 업고 눈길을 달리던 그 땀방울 맺힌 청년의 얼굴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기 있네.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은 회장님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민우 씨를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잘 됐다. 회장님 앞에서 내가 저놈을 박살내는 걸 보여드리면 내 충성심을 인정해 주시겠지. 박 실장은 회장님보다 먼저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놈입니다. 제가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발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김 회장이 비서의 부축도 뿌리치고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의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민우 씨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회장님의 뒷모습.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실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가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였습니다. 폭풍전야 같았던 로비에 이제 곧 엄청난 반전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로비를 가로질러 민우 씨가 앉아 있는 벤치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뒤따르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넘어지실라 기겁을 하며 쫓아갔지만 회장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죠. 벤치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민우 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저 거대한 기세에 압도되어 바짝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결국 쫓겨나는구나. 저 높으신 분이 직접 와서 호통을 치려나 보다. 민우 씨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꼴이 회장님의 눈을 더럽혔다는 죄책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자리를 비키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발 때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우 씨의 코앞까지 달려온 김 회장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챙그랑 하고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회장님의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로비에 흐르던 공기가 딱 멈춘 듯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박 실장은 달리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경호원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석상처럼 멈춰 섰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던 직원들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태산그룹의 총수가 일개 잡상인 취급을 받는 흑투성이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말이죠. 김 회장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한 자세로 민우 씨의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억센 손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된 민우 씨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자네였구만. 자네가 맞아. 이 늙은이 살려준 은인이 바로 자네였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말끔하고 기품 넘치는 노신사가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기,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회장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민우 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겠나? 아까 그 빙판길. 리어카 깔려 죽을 뻔한 늙은이가 바로 나일세.
자네가 나를 업고 뛰었잖나. 그제야 민우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고급 정장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저 선한 눈매는 분명 아까 자신이 구했던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아, 할아버지? 진짜 그 할아버지세요? 그래, 못난 나 때문에. 자네 꼴이 이게 뭔가. 내 목숨 구하려다 귀한 면접까지 망치고. 흑흑. 김 회장은 민우 씨의 찢어진 바지와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매년 이맘때면 초심 잃지 않겠다고 폐지 줍는 신용을 하다가 오늘 같은 폭설에 변을 당할 뻔했어. 자네 아니었으면 난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야. 천하의 김태산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에 로비는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민우 씨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억울하게 짓밟혔던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전 진짜 큰일 나신 줄 알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감동적인 순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바로 뒤, 불과 세 발자국 뒤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장님에게 점수를 따겠다고 싱글벙글했던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은인? 생명의 은인? 박 실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부르며 침을 뱉고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경비원을 시켜 개처럼 끌어냈던 그 청년이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니요.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박 실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의 은인을 모욕하고 짓밟았으니 자신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장이야. 박 실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셔츠를 적셨습니다. 아까 민우 씨를 조롱할 때 흘렸던 비릿한 웃음은 이제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민우 씨의 손을 잡고 있던 김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했지만 김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민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에 서 있는 박 실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 같은 회장님의 눈빛이 박 실장의 흔들리는 동공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의 감사와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김 회장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네, 회장님. 박 실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보고했지? 거지 같은 놈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길래 쫓아냈다고? 주제도 모르는 놈을 처리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천둥 같은 호통으로 변했습니다. 내 눈에는 사람 목숨 구하고 온 의인이 거지로 보이나?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짓밟는 게 우리 태산그룹의 인재상이야. 히, 박 실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 실장은 체면이고 뭐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박 실장의 갑질에 시달렸던 직원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쑥덕거렸습니다. 꼴 좋다. 맨날 사람 무시하더니 천벌 받았네. 와, 저 청년 진짜 대박이다. 인생 역전이네. 김 회장은 박 실장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민우 씨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봐라, 들어라. 이 청년은 오늘 내 목숨을 구했다. 자기 면접이 걸린 일생일대의 순간에도 쓰러진 노인 하나. 살리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온 진짜 인재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찾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스펙? 학벌? 다 필요 없어. 사람 된 됨됨이가 먼저지. 박 실장, 너 같은 쓰레기가 감히 평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민우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경멸 어린 시선은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가장 낮고 비참했던 곳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곳으로 순식간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해낸 것 같아요. 아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민우 씨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가세, 민우군. 자네는 내 손님이야. 아니, 우리 태산그룹의 귀한 가족이지. 내 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세. 그리고 자네 어머니 수술비 걱정은 이제 하지 말게. 김 회장은 민우 씨를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 실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회사 생활도 거만했던 권력도 오늘로써 끝이 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차가운 겨울날 태산 그룹 로비에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최상층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넓은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조금 전 민우 씨가 겪었던 차가운 눈보라와는 딴 세상처럼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최고급 가죽 소파에서는 안락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민우 씨는 여전히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흑투성이 옷 대신 회장님이 내어주신 깨끗한 여벌 양복을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두 손에 쥔 채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습니다. 차 식기 전에 들게. 몸 좀 녹여야지. 김 회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민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와 깁스를 한 다리가 불편할 법도 한데 회장님의 표정은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처럼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박 실장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은 이미 혼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함만 남아 있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박 실장은 회장님 발밑을 기어다니며 애원했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경호원들이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김 회장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박 실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실장, 자네는 내가 왜 자네를 인사팀장 자리에 앉혔는지 아나? 글쎄요. 제가 실적이 좋아서. 아니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거야. 회사의 미래인 인재들을 뽑는 자리니까. 그런데 자네는 스펙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했어. 우리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김 회장님의 호통에 박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리더로 있는 한 우리 회사에 들어올 훌륭한 인재들은 다 도망갈 거야. 썩은 사과는 상자에서 빼내야 나머지 사과들이 썩지 않는 법이지. 김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 당장 해고 처리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룹 계열사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조치하고 내 은인을 모욕하고 짓밟은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단호한 대답과 함께 박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으악. 닫히는 문 너머로 박 실장의 절규가 멀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무시당했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죠. 소란이 정리되자 김 회장님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봉투와 펜 한 자루였습니다. 자, 민우군. 이거 밖에. 민우 씨가 얼떨결에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합격 통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민우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는 오늘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네. 아니, 만점으로도 부족하지. 그 어떤 질문보다 어려운 인성이라는 시험을 행동으로 증명했으니까. 김 회장님은 껄껄 웃으며 민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네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머리 좋은 사람은 많지만 남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거든. 앞으로 나를 도와 이 회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내 비서실로 발령 낼 테니 내 옆에서 많이 배워보게나. 민우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합격, 그것도 회장님의 직속 비서라니요.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민우 씨는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의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 쪽에 연락해서 민우군 어머니 수술 스케줄 제일 빠른 날짜로 잡으라고 해.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전액회사에서 지원할 테니까 최고급 1인실로 모시고. 민우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자네 효심이 지극하다는 거 내가 다 조사해봤지. 아픈 노모 모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자네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해. 어머니 건강은 내가 책임질 테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흐엉.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어머니 수술을 미루며 가슴 졸였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밤마다 숨죽여 울었던 그 긴 시간들이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우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어서.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정도는 약소하지. 자, 이제 눈물 뚝 그치고 저기 좀 보게. 김 회장님은 민우 씨를 데리고 통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아침에 보았던 춥고 무섭고 원망스러웠던 그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고 깨끗하게 덮어주는 축복 같은 눈꽃이 되어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민우 군, 저 눈을 보게. 겨울이 추울수록 봄에 피는 꽃은 더 아름다운 법이라네. 자네 인생의 겨울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따뜻한 봄날만 있을 걸세. 김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에 민우 씨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민우 씨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가난의 그늘도 패배자의 비굴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희망에 찬 태산그룹의 새로운 인재 강민우만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덮인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높은 곳에서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착한 마음 하나로 폭설을 뚫고 기적을 만들어낸 청년 강민우. 그의 진짜 인생은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포근하고 하얗게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